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협약 설명회 사회자를 맡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개방형 혁신사업실 정완수 주임연구원입니다. 오늘 협약 설명회는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약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선 협약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진행될 순서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의 담당자이신 개방형 혁신사업실 장용준 연구원께서 사업 수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 및 전자협약 안내를 진행하고 15분간 휴식 후, 두 번째로 정동회계법인 최정길 이사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대해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후 제가 이번 협약에 대한 추가 안내 및 마무리로 협약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도중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2023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수행 및 전자협약 안내에 대한 장용준 연구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장용준 연구원입니다. 우선 2023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과제 수행 주요사항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혁신법 적용으로 올해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해 수행기관 담당자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은 구매 연계형과 공동 투자형으로 구분되며 수요처의 구매 수요 또는 투자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는 R&D를 지원하여 가치사슬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구매 이행 관련입니다. 수요처 혹은 투자기업의 경우 동사업을 통해 개발된 과제가 완료 판정을 받은 업체가 이를 사업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된 작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구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3년간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가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의 근거는 국가법령센터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다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함께 운영 유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과제가 진행되며 협약 당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지침은 SM테크, 정보마당, 자료마당, 규정 및 서식에서 확인 가능하며 통합 규정과 함께 구매조건부 관리 지침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관리 지침 개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통합 지침은 23년도, 구매조건부 지침은 22년도 지침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추진 절차입니다. 주간 연구개발기관이 과제를 신청하시면 전문기관에서 대면 평가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협약 체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과제 수행 중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협약 변경을 진행해 주셔야 하며 과제가 종료되면 우선 서면으로 최종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 평가 결과 완료 과제에 대해 기술료가 징수되며 종료 후 5년간 성과 활용 보고 등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 관련 용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은 R&D 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해당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은 주간,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있으며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은 수요처나 투자기업이 필수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점검 및 평가 부분입니다. 연차별 수행 내용에 대해 연차보고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개발 종료 과제에 대해 최종 평가가 진행되며 일부 과제에 대해 현장 점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규정 위반 등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심되는 문제 과제에 대해 특별 평가나 특별 점검이 진행되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는 현금과 현물로 구성되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전액 현금, 민간부담금 중 일부는 기존 인력 인건비나 기부유 연구 장비에 대해 현물로 계산 가능합니다. 직접비는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가 있으며 간접비는 성과활용지원비 등이 있습니다. 정산 환수 관련은 회수금과 환수금이 있으며 기술료는 최종 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인 과제에 발생합니다.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부분입니다. 협약 준비 서류는 보시는 바와 같으며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등과 같이 수요처와 투자기업에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가 있어 미리 업무 협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구매 연계형의 경우 신청 시 제출하셨던 구매 동의서나 구매 계약서를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공동투자형의 경우 투자 동의서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 계획을 미리 현행화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신청 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 계산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신청 금액 4억 원당 신규로 청년 인력을 한 명 채용하여야 하고, 그 외에 신규 추가 청년 인력 고용 시 현물 대체가 가능하였으나 2023년 상반기 협약 과제에는 미적용합니다. 기술료는 경상기술료로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조건부 사업의 연구개발비 구성 원칙입니다. 구매 연계형은 수요처가 제출한 서류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지며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에서 정부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공동투자형입니다. 최대 3년 12억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정부 출연금에 대응하여 투자기업 출연금이 결정됩니다.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 계획서에 따라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운영됩니다. 협약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구개발 계획서 수정 부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문 2의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본문 1의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부분이며, 대면 평가 종합 의견 외에 의미 수정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달성도 평가 지표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수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성능 지표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주요 성능 지표 및 측정 방법은 최종 평가 시 우수, 보통, 미흡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잘 작성해 주셔야 하며, 각 성능 지표의 가중치 합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비 계산 원칙입니다. 신규 채용 이외에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존 인력 인건비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신규 채용은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참여연구원이어야 합니다. 직접비의 현물 부분은 주로 기존 인력 인건비로 계상되며, 보유 연구시설 장비를 현물로 계상하실 때는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활동비 내 정산 수수료를 필수로 계상해 주셔야 하며, 개발기간 마지막 연도에 주간 연구개발기관에서 위탁 전산 비용을 계상하시면 됩니다. 간접비는 영리기관의 경우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계상하여야 하며, 성과활용 지원비에 기업 신용평가비 및 범용 공인 인증서비를 계상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 임치비도 필수로 계상하여야 하는 점 양지 바랍니다. 과제의 보안 등급 관련입니다. 과제의 등급은 일반과 보안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안 과제는 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 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과제로, 그 외에는 일반 과제에 해당합니다. 과제 신청 시 보안 과제로 신청하였더라도 표에 있는 보안 과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일반 과제로 분류 후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이 점 양지 바랍니다. 정산 수수료입니다. 해당 금액을 연구활동비에 계상하시고, 과제 종료 및 정산 시점에 주간 연구개발기관이 지정 해결기관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공동투자형의 경우 정부 지원금과 투자기업 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수수료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 체결 절차입니다. 우선 확정된 정부 지원금에 따라 기간 부담 연구개발비를 조성하실 수 있으며, 조정이 완료되면 연구개발비를 확정하여 시스템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후 협약 서류를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제출을 해주시면 과제별로 배정된 간사가 협약 서류를 검토하고 협약을 확정하면 기간 연구 개발비를 입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가 확인되고 온라인 협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후 RCMS를 통해 연구비가 지급되기까지 약 2, 3주 소요됩니다. 협약 체결 중지 사유입니다. 협약 전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평가 결과 종합 의견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행 기간 등이 참여 제한 등으로 사업 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채무 불이행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인 경우, 사업 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의 신청 자격에 의배되거나 중복 수행이 확인된 경우,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을 수행한 경우, 동일한 과제를 신청하여 2개 이상 사업에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이 중지되며, 해외 수요처 과제의 경우 해외 수요처 진위 여부 확인 중 지원 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협약 체결 이후라도 과제가 중지됩니다. 연구개발비 집행 시 유의사항입니다. 연구개발비 집행은 RCMS를 통해 이루어지며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구개발비 집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프로그램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스템을 통해 협약 변경을 진행하셔야 하며, 협약 변경은 자체 변경과 승인 변경으로 나뉩니다.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변경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스템의 자체 변경 등록을 통해 협약 변경이 완료됩니다. 수행 기간은 참여연구원 변경 시 NTIS를 통해 참여연구원의 참여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승인 변경 사항입니다. 전문기관 승인 사항의 경우 공문으로 시스템의 협약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 개발기간 연장을 제외한 승인 변경 사항은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구노트 부분입니다. 연구노트는 수행기간별로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서면 연구노트와 전자 연구노트가 있습니다. 전자 연구노트의 경우 SM테크 공지사항에 제공 기업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노트는 과제 중단이나 최종 평가 시 성실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잘 작성하여 보관하시고 점검 및 현장 실태 조사 시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평가 및 사후 관리 관련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보고 관련 부분입니다. 주간 연구 개발 기간은 연차 종료 후 해당 연차 종료 당일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제출 기한을 30일 초과할 경우 특별점검 대상이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총 연구 개발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1차년 사업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차 보고서를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로 대체합니다. 제출하신 연차 보고서는 서면으로 검토위원회를 진행하게 되며 계속 또는 특별점검 대상으로 검토 결과를 구분합니다. 또한 특별점검 대상의 경우 연구개발 기간에 이를 안내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별점검 부분입니다. 연차보고서 검토 시 개발 내용이 미흡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하거나 사업비 유용이 의심되는 경우에 특별점검을 진행하며, 점검 결과는 특별평가 대상, 시정조치주의, 문제 없음으로 구분합니다. 연차점검 이외에 문제과제로 판단될 경우에도 특별점검 및 특별평가를 통해 중단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주간 연구개발 기간은 개발 내용을 정리하여 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에 시스템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구매조건부의 경우 개발 결과 검토 의견서 및 수요처 구매 계획서도 제출해 주셔야 하며, 최종 보고서와 함께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및 연구 노트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최종 평가는 최종 보고서 제출 이후 2개월 이내에 서면 평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평가는 채용 목표 달성 및 개발 과정, 사업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우수, 보통 판정 시 경상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종 평가 결과 현장 점검 대상으로 판정되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대면으로 재평가를 받으시게 됩니다. 최종 평가 결과 우수 및 보통 과제에 대해 최종 평가 결과가 통보된 연도에 다음해 1월 1일부터 5년간 매년 사업화 달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화 달성 기준 7개 항목 중 1개 이상 충족 시 성공으로 판정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실패로 판정하고, 연구개발 기관은 사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최종평가 실패 시 성실수행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성실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미흡 및 극히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사업 종료 이후 5년간 기술개발 결과 활용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성과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행사항 이배, 중단, 실패 등의 문제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제재처분 평가단을 운영하여 세부적인 제재 여부 및 제재 대상을 결정합니다. 환수금 및 제재 부과금 등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전자협약 및 협약 변경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사업 전자협약 추진 절차입니다. 주관에서 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 간사가 검토 후 민간부담금 입금 계좌를 발급합니다. 담당 간사가 최종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연구개발비 지급 업무를 통해 사업비가 지급되면 기업은 연구비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 협약정에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연구비 계좌 신규 개설, 기업 신용평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협약 서류를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첨부한 뒤 협약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전자협약을 위한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기업용 범용인증서는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 가능합니다. 연구비 계좌 개설은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기존의 타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과제에 사용 중인 기업의 통장은 사용 불가합니다. 신규 계좌는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좌의 사용도 가능하나 연구비 집행 용도 외에 사용되는 경우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규 계좌 개설을 권장드립니다. 연구비 이용이 가능한 참여은행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연구비 카드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후 발급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행기간 계좌별 종류입니다. 연구비 계좌는 신규 계좌를 발급받으셔야 하고 자계좌 이체용 계좌, 원청징수용 계좌, 인건비 제용 계좌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용평가는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제출처 선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선택하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수료는 간접비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SM테크로 안내드린 협약 서류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사전에 준비하시면 조숙한 협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입니다. 평가 의견에 따라 수정해야 하며 임의로 추가, 삭제, 수정 불가합니다. SM테크 온라인 과제관리, 전자협약, 협약 신청에서 과제명을 클릭하시면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과제명, 관리기간 등 과제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주간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 책임자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기간을 확인합니다. 개발 시작일은 4월 1일이 되며 회계연도 일치에 따라 연차별 기간이 구분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간 정보를 현행화하시고 참여연구원을 확인합니다. 사업비 내역입니다. 올해에는 회계연도 일치에 따라 사업비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상세 금액 입력 시 유의하시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별 상세 비목의 합계가 비목의 금액과 일치해야 다음 단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과제 권한자 및 기자재를 확인하고 협약 서류를 등록, 협약서 생성을 해주시면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을 해주셔야 담당 간사가 협약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부담 연구개발비 입금 계좌 확인 방법입니다. 협약서류 제출 후 지정된 가상계좌 번호를 통해 기간부담 연구개발비를 입금해야 합니다. SM테크 연구비 정산, 기술료 정산금 조회, 납부 대상 계획 조회 메뉴에서 해당 과제명을 클릭한 후 민간부담금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협약 변경 절차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변경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자체 변경과 협약 변경 승인 사항으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협약 변경 관리 화면입니다. 자체 변경 화면입니다. 비목 자체 전용 시 차감 대상 세목 및 증감 대상 세목을 선택 후 전용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체 전용 가능 비목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협약 변경 승인 사안 관련 제출 서류입니다. 공통 제출 서류는 주간 연구개발 기간 요청 공문과 연구개발 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변경 사유서, 협약 변경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 등이며 요청 항목에 따라 서류가 상이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협약 변경 승인 요청 시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협약 변경 시 하단에 활성화된 탭에서 내용을 입력하셔야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이상으로 협약 변경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문의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로 연락 주시면 되고 SM테크를 통해 문의하기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대한 정동회계법인 최정길 이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답변 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회를 맡은 정동회계법인의 최정길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그 자료는 우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관리 지침과 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적용하는 사용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구비를 어떻게 집행하면 올바르게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이 사용 기준에 대한 근거 법령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우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연구개발비 과제는 그 관리 지침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관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관리 지침이 우선 적용되고요. 관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기관들 입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관리 지침에 있는 내용을 좀 등한시하게 되면 나중에 좀 불인정 금액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관리 지침을 필히 숙지를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 지침은 계속적으로 개정이 되어 오고 있는데 최근에 2023년 1월 9일자로 또 한 번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내용은 최근에 개정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도 2022년 하반기에 한 번 더 개정이 됐죠. 그 부분도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썼던 연구개발기관의 지위들이 정리가 좀 됐어요. 주간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세 가지 연구개발기관으로 좀 취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기관이 주간연구개발에 해당이 되는지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해당이 되는지 위탁연구개발기관에 해당이 되는지는 스스로 협약서를 보시고 필히 숙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더불어서 만약에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은 주간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거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위탁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소유권을 일단은 주간기관에 귀속시키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탁연구개발 과제는 혁신법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과세거래가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2조에 따라서 해당 과제가
뭐 신기술이거나 신학문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과세 거래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의미한 바는 뭐냐면 위탁 연구개발 과제가 과세 거래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위탁 연구개발 기관이 비영리 기관에 해당이 된다 치더라도 과세 거래에 대한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는 셈이 돼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비영리 기관에 해당이 되더라도 위탁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때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연구개발비로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영리기관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좀 강조를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연구개발기관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라는 개념은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연차별로 정산은 수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의가 연차별로의 기간에 대한 거는 좀 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총 연구개발 기간이나 아니면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개발 과제인 경우에는 단계 기간이 연구개발 기간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우리 기정원 과제는 아직까지는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과제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구매조건부 사업도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과제는 많지는 않나. 이제 과제 기간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티파 과제에 있어서도 단계로 구분된 과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단계별로 협약이 된 과제는 단계 기간이 연구개발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총 연구개발 기간을 연구개발 기간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용어의 정의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는 좀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일단 연구 노트입니다. 연구 노트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보게 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노트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예전하고 틀리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노트 지침에 따라서 연구 노트를 작성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예, 따라서 연구 노트는 필수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연구개발 관리 시스템인데, 포인트대 또는 뭐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말하는데, 우리 티파는 RCMS, 예, 통합 RCMS를 연구비 관리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PMS로 사용하고 있는 거 SN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연구비 지원 시스템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걸 PMS라고 얘기하는데, 그 PMS하고 RCMS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개발과 관련된 뭐 계획서나 변경, 기타 등등에 대한 행정적 업무는 PMS를 통해서 이루어질 테지만, 연구비 집행에 대한 등록과 연구비 증빙에 대한 등록은 연구개발비 관리 시스템인 RCMS에다 등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연구 책임자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연구 책임자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연구 책임자로서 적격한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좀 그 발췌를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연구 책임자의 변경 부분에 있어서 아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협약 당시에는 연구 책임자가 계셨는데 뭐 변경이 된다든가 할 때 과연 어느 분으로 연구 책임자를 해야 되겠느냐.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이제 보통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 뭐 그리고 관련 개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해당 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책임자로서의 역량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연구소장님들이 많이 책임자를 역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구 책임자를 외부에 있는 분을 연구 책임자로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연구 책임자에 대한 우리 관리 지침의 정의를 보게 되면 연구개발기관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과제의 책임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외부에 있는 외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연구개발 과제의 책임자로 꼭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판단하시지 말고 사전에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간사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이제 부서장, 팀장, 뭐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 보통 이제 책임 연구원님이시나 아니면 수석 연구원님들이 많이 연구 책임자를 영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책임자의 변경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연구 책임자의 변경을 했을 때 자의적으로 변경을 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으면 그 해당 과제에 대해서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면 연구 책임자가 변경하기 전에 집행된 연구비에 대해서는 관리 지침과 부합된 경우에는 인정이 됐고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불인정이 됐는데 연구 책임자를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고 후임 책임자 체제하에 집행된 연구비는 전액 다 불인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저희 관리 지침에서는 연구비에 대한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연구 책임자를 통하게 돼 있고 인건비를 비롯한 여러 세목은 연구 책임자의 발의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책임자의 발의나 책임하에 연구비가 집행됐다면 그 연구비는 관리 지침에 부합된 연구비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불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개략적인 요강은 어느 정도 좀 끝났고 좀 중요한 부분이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일단은 여러분들은 협약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숙지해야 될 항목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전에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항목들이 좀 덜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필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 승인을 득하지 않고 연구비를 집행하게 되면 불인정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승인사항은 뒤에 말씀드릴 통보사항에 비교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지라 한 번씩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어 뭐 M&A 등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어떤 기관으로부터 흡수합병이 된다든가 해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될 수도 있고 또 연구개발기관이 공동기관이 하나였는데 뭐 유탁연구개발기관을 추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도 승인사항이고 연구 책임자의 변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승인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간 연구개발기관뿐만 아니라 공동 유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의 변경도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연구개발의 목표가 변경되는 것도 당연히 승인받아야 돼요. 협약할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목표 또는 내용, 방법이 변경되면 중요한 협약 변경 사항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사전에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연구개발 기간의 변경이 돼도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 기간의 정의에서 그래서 안내를 드린 건데 총 연구개발 기간이거나 단계로 구분된 과제는 단계 연구개발 기간이 변경이 되면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카테고리는 이제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승인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단계별 연구개발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도 승인사항입니다. 우리는 2개년도로 구성된 과제인데 그러면 1차년도 연구비가 변경되거나 2차년도 연구비가 총액이 변경되면 승인받아야 된다는 뜻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단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총 연구개발 기간이 연구개발 기간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단계로 구성이 안 됐다면 전체 연구개발 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을 의미하는 거죠. 즉 2개년도로 구성되어 있다면 2개년 전체의 총액이 변경됐을 때 승인을 득하는 것이고요. 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이 일어났을 때도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여기서 증액이라고 하는 건 영리기관은 간접비가 직접비, 그 총 사업비, 연구비의 10%까지 인정이 되는데 10%를 넘어서는 증액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 가능한 한도 내에서 10%가 한도인데 10%보다 내가 애초부터 좀 적게 잡았어요. 5%밖에 안 잡았을 때 그때 나머지 10%까지의 증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경우에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의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도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영리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기관에 해당이 안 되고요. 현금계상 인건비의 변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현금계상 인건비를 계산한 예산안을 편성한 금액에 비해서 실제 집행을 할 때 증액으로 쓰거나 감액으로 쓰는 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쓰는 경우에도 승인을 득해야 돼요. 예, 다음은 이제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비를 내가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비를 쓰려면 연구개발 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별지 서식이 있습니다. 별지 서식에 연구시설 장비 활용 계획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활용 계획안에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는 기재를 해야 돼요. 지금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연구개발 계획서가 총액주의로 바뀌었지만 아주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지 서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은 별지 서식에다가 기재를 해야 되는데 3천만 원 이상에 대한 연구시설 장비비가 별지 서식의 기재사항입니다. 그런데 별지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비 내가 기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 구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기재했던 것을 변경해서 구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기재해 놓은 것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유탁연구개발비가 20% 이상 증액이 돼도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밑에서 두 번째를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를 왜 이월시키려고 하는 경우인데 단계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과제인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죠. 왜냐하면 연차별 이월은 RCMS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과제에만 해당이 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마지막에 여덟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영리기관에만 해당이 됩니다.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 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실 운영비가 별지서식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영리기관은 연구실 운영비를 집행하려면 연구실 운영비는 사무용품비, 그다음에 소모성 경비,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환경 유지비 이런 게 연구실 운영비인데요. 영리기관이 연구실 운영비를 쓰려면 협약 당시의 연구개발 계획서에 별지서식 4호인 연구실 운영 활용 계획안을 역시 같이 첨부해서 협약을 해야지 연구실 운영비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원래 계획대로 원래 첨부해서 기재된 거와 다르게 변경하려면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최근에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보게 되면 원래 계획과 다르게 된 계열을 열거해놨습니다. 연구실 운영비의 총액이 변경된다던가 아니면 연구실 운영비에 어떤 거를 사겠다고 했는데 그 품목이 변경된다던가 아니면 그 품목의 수량이 변경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경미항 사항인데요. 이 경미항 사항은 사전에 승인을 득하지 않고 SM택, 아까 말씀드렸죠. PMS인 SM택에다 변경 등록만 처리하면 되는 사항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신규 인력의 등록 변경이거나 아니면 참여연구원의 변경, 아니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의 변경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은 SM택에다가 등록만 하면은 변경된 걸로 간주가 됩니다. 이런 것을 경미한 협약의 변경 사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승인 사항이 중요한 겁니다. 예. 다음은 이제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 RCMS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데 연구개발 기관이 협약을 맺게 되면 통합 RCMS에 연구개발 기관 명의의 가상계좌가 설정이 돼요. 가상계좌가 개설이 되고 RCMS에 집행 등록을 하고 증빙 등록을 하면 가상계좌에서 거래처로 바로 자동으로 이체되는 건별로 집행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연구비 전용 통장은 별도로 또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연구비 전용 통장인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계좌 이체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가상계좌에서 연구비 전용 통장으로 이체되는 경우를 자계좌 이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가끔씩 원천 징수를 위해서 인건비를 한꺼번에 원천 징수를 해야 되니까 가상 계좌에서 자계좌, 연구비 통장으로 이체를 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구비 전용 통장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RCMS에서는 그 연구시설 장비나 연구 재료비 등 외자 거래를 할 때 외국으로 직접 송금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자 거래를 할 때도 일단은 가상 계좌에서 자계좌 이체를 통하고 연구비 통장에서 외국으로 송금이 가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연구비 통장도 별도로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을 증명할 제반 증빙 서류와 장비를 개발기간 종료 이후에 5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5년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개정되는 개정사항을 좀 안내드리고자 하는데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RCMS에다가 우리가 증빙 등록을 한단 말입니다. 그 RCMS에다 증빙 등록을 했을 때 그러면 하드카피본으로 또 증빙을 별도로 출력해서 5년간 보관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사용기준 개정되면서 RCMS에다 등록된 거는 보관으로 간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RCMS에다 등록된 거는 별도로 추가로 보관을 하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유탁연구개발 과제는 과세거래에 해당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유탁연구개발비를 수령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매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탁연구개발비에 매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로 한다. 아니면 주간 연구개발기관이 매출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설랑설레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됐습니다. 유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부가세는 주간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비용으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비에 유탁연구개발비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RCMS를 통해서 연구개발기관들한테 지정회계법인에서 상시점검을 계속 수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상시점검을 수행을 하면서 미흡사항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개발기관에서 그런 근거가 뭐냐라고 해서 이번에 좀 설명에 좀 실어봤는데요. 전문기관은 지정회계기관을 통해서 연구개발비 집행영향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분명히 근거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중요한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는 구축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우스 및 SM택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우스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지라 연구개발기관에서 익숙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매조건부 사업을 비롯한 우리 티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SM택, 예, 아까 말씀드린 PMS인 SM택에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 구축, 구입 완료 후에 1개월 이내에 SM택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인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대해서 기본 원칙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기본 원칙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이따 말씀드린 각 세목별 불인정 사항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기본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관리 지침과 부합되지 않는 연구개발비 집행으로 간주돼서 불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불인정 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연구개발비는 연구 책임자의 발의에 의해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내부 결제 문서에 연구 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부 결제 문서에 연구 책임자의 발의에 의해서 집행되는 게 원칙인데
결제 라인을 봤더니 연구 책임자는 빠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연구 책임자의 발의에 의해서 연구비가 사용돼야 되는 원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관련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르는 게 원칙인 건 한데, 그런데 해당 동지침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지침을 따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이거 아까 해석해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관리지침이 우선 적용되고, 관리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분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협약기간이라는 것은 연구개발 기간을 의미할 텐데,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건 단계기간, 단계가 없는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 기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전문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우리 그 기정원의 간사님이 승인하는 경우를 의미할 텐데요. 협약기간 중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금액이 도대체 어떤 행위를 의미하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오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지출 원인 행위, 이 원인 행위는 계약으로 보더라고요. 따라서 협약기간 내에 계약이 완료됐으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협약기간 이후에 집행을 해도 좋다라는 내용인데요. 그게 협약기간 이후에 집행을 해도 좋다 그래서 하염없이 나중에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협약기간 종료 후에 집행이 가능한데,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가능한 겁니다. 협약기간이 종료되면 정산 준비를 해서 RCMS에다 사용실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실적 보고를 하면은 그로써 이제 지정회계법인에서 정산을 시작하거든요. 시스템 가지고. 그 사용실적 보고를 하기 전까지 가능한 비용이 대표적인 게 어떤 성적성 발급 비용이라든가 연구수당, 그다음에 마지막 달에 공공요금, 뭐 특허 출연 비용, 그다음에 위탁정산 수수료, 기술임치리비, 뭐 최종 보고서 인쇄비, 이런 것들이 가능한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약기간 중에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술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금액은 불인정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 기술 개발 과제는 직접비, 비목이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직접비의 정의를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다. 직접비의 정의는 뭐냐면 해당 과제로부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을 정의로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비 안에는 여러 가지 세목이 있어요.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유탁연구개발비. 이게 다 직접비 안에 있는 세목인데, 뭐 인건비나 연구시설 장비비나 연구재료비가 해당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연구개발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기관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연구활동비 중에 연구실 운영비입니다. 연구활동비 중에 연구실 운영비는 무조건 다 써도 좋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활동비 안에 연구실 운영비도 직접비 안에 있는 세목과 세세목입니다. 따라서 직접비의 정의에 충족돼야 되는 것입니다. 즉 연구실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지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모든 연구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로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 RCMS 과제는 건별 등록입니다. 건별 등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집행 건별로 증빙이 등록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들이 있냐면, 이거는 이제 비영리 기관에서 많이 하는 행위인데요. 증빙을 지파일로 묶어가지고 약 한 100페이지짜리 증빙을 갖다 놓고 모든 집행권에다가 그걸 다 붙여버려요. 등록을. 그래서 하나를 열어보면 RCMS 열어봤더니 100페이지더라고요. 거기서 찾아보라, 이 내용일 텐데, 그랬을 때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라고 컴플레인을 하는 기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RCMS 과제는 건별 등록입니다.
건별 등록이니까 건별 집행 금액에 매칭되는 증빙을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몰아서 등록하는 거는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증빙은 그럼 언제까지 등록을 하면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RCMS 과제는 증빙을 원칙적으로는 사전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 등록을 하기 전에 증빙을 다 취합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집행 등록만 하고 왜 가상계좌에서 돈을 써야 될 테니까 증빙 등록을 하지 않고 아니면 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연구개발기관에 사업자 등록증만 하나 등록해 놓고 계속적으로 증빙 미비로 하는데 보완을 안 해요. 미비상으로 계속 가는데 어차피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까지만 증빙을 보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정산받을 때 증빙을 보완해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보완을 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건별 등록이고 사전 등록이 의무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증빙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제 그 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거래는 안 됩니다. 즉 주광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기발 간의 거래라든가 아니면 뭐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유탁연구개발기관 간의 거래 이렇게 수행기관 간의 상호거래는 안 되고 더불어서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틀리고 법인 등록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도 인적 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의 거래는 하면 안 됩니다. 인적 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이라는 건 뭐냐면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이 하고 있는 기업들 거래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즉 우리 사장님의 부인 아니면 우리 사장님의 남편이 하고 있는 회사, 우리 대표님의 아버님, 어머님이 하고 있는 회사, 우리 대표님의 자녀분들이 하고 있는 회사랑 거래하게 되면 인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에 해당이 되고요. 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의 거래는 지분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우리 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하고는 거래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인적 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의 거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규정은 영리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영리기관만 해당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현물의 사용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현물출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는 현물에 대해서는 과제기간 종료 시점에 현물출자 확인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관리지침을 보게 되면 현물의 사용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현물출자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현물의 사용이 뭐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현물 인건비일 것입니다. 현물 인건비를 월별로 아마 사용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물을 월별로 집행 등록을 했다 치면 현물을 월별로 사용한 게 되는 거고 따라서 현물출자 확인서도 월별로 같이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규율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관세, 부가가치세 등 환급 가능한 환급 받을 수 있는 연구비는 그 세금은 연구비로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환급 받은이 아닙니다. 환급을 받지 우리는 환급 받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현행 관세법상 환급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 뭐 주간기관이 만약에 비영리기관이 해당이 된다면 위탁기관 아닙니다. 주간기관이 비영리기관이 해당이 된다면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비로 부가가치세를 집행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집행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별 사용잔액은 차년도 동일 세목으로 이월이 가능하고요. RCMS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자, 이월금은 차년도 연구비에 추가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단 단계 잔액을 혹시 단계로 구성된 과제를 의미합니다. 단계 잔액을 다음 단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계요율이라고 하는데 이 단계요율을 할 때도 연구수당은 안 됩니다. 예, 연구수당 빼고 단계요율을 할 때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계략적인 일반 기준과 사용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각 세목별로 사용 용도, 산정 기준, 사용 기준, 그다음에 적격 증빙 리스트, 그다음에 어떻게 집행하면 불인정이 된다. 이런 것을 인건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사용 용도는 참여 연구자 및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 지급하는 급여인데요. 여기서 그 급여라고 하면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다 포함됩니다. 더불어서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액도 다 포함이 되는데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은 연구의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조력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를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비영리 기관입니다. 영리 기관인 경우에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간접비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간접비 항목에 보면 인력지원비라고 있습니다. 그 항목으로 집행을 해야 되고 비영리 기관만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인건비는 이제 혹시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가끔씩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 대표자인 경우에 인건비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 표준 신고 기준이 과세 표준과 상용 근로자 월 평균 전년도 상용 근로자 월 평균 급여 중에 큰 금액을 개인 사업자의 대표의 인건비의 기준 급여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고요.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현금 인건비가 계상이 가능한데 신규 인력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인력은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이 아닙니다.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한 경우에 신규 인력으로 본다라는 내용인데요. 단서 조항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단, 연 2회 이상 신청을 받은 사업의 경우 2회차 신청부부터는 접수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거를 좀 주의하시고요. 자, 다음은 신규 채용 인력은 해당 인건비를 100%까지 현금 인건비로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기준에는 만 34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90%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2023년 1월 9일자로 우리 관리 지침이 개정되면서 그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예, 그 규정이 없어졌고요. 따라서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나이 불문하고 100%까지 현금 인건비로 계상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현금 인건비로 계상이 가능한 건 신규 인력만이 원칙이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산업기술표준분리표상에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로 인건비 비중이 되게 높은 과제를 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이 미경과된 중소기업의 소속 직원이거나 육아 부담으로 시간 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 중견기업 소속 여성 연구원이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별도로 전문기관에서 현금 인건비로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현물이 원칙입니다. 현금 인건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또는 신규 인력에 대해서만 현금 인건비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구수당으로 발생된 4대 보험 기간 부담과 퇴직급여 적립액을 연구비로 집행은 가능합니다. 연구수당을 지급할 때 4대 보험이 또 발생될 수 있고 이 지급액에 따른 퇴직급여 적립액이 추가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인건비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거는 연구수당 예상금액 내에 연구수당으로 포함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에 인건비 부분에서 좀 주의할 사항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자에 대한 인건비는 내부 인건비가 아니고 외부 인건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외부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종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당사자 지급 계좌로 입금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됩니다. 종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SM택을 의미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통보사항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참여 연구자 변경 및 인건비 계상일 수정 시 통보를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통보사항이 방법이 SM택에 등록하면 된다 그랬죠. 예, 그게 세 번째 있는 내용입니다. 사용기 중 세 번째에 참여 연구자 변경 및 인건비 계상률 수정 시 SM택 상으로 수정 등록을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밑에서 이제 사용기 중 밑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맨 밑에 게 좀 중요합니다. 신규 채용 인건비는 당초 계획에 비해 학위 연봉 참여자 수가 변경된 경우, 즉 최초 협약 내에서는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협약 금액이 변경되는 건 승인을 득해야 돼요. 근데 협약 내에서 그 협약 금액 내에서 뭐 1억 원이 신규 채용 인건비인데 1억 원 내에서 뭐 학위 연봉 참여자 수가 변경되는 경우, 뭐 처음엔 3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1억 원 내에서 5명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면 안 됩니다. SN택에다 변경 등록만 하면 되는데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현금 인건비 총액 변경 시 전문기관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총액 변경에 대해서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증액 및 감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면 불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을 해야 되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연히 불인정 처분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금 인건비에 가능한 경우는 신규 채용이거나 아니면 우리 관리 지침에서 현금 인건비가 가능한 경우로 열거된 경우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별도로 현금 인건비를 승인한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면 현물 또는 미지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인건비로 계상했다. 그럼 전액 다 불인정.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참여 연구자 변경 및 신규 연구원 등록을 최종 보고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변경을 SM택에다가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불인정 처분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자, 인건비는 급여액 곱하기 인건비 계상률 곱하기 참여기간 한 금액만큼만 현금 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한데 이 계상률 및 참여기간을 초과한 거 급여액 곱하기 계상률 곱하기 참여기간을 초과한 금액은 불인정된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참여연구원별로 판단합니다. 예, 전체 현금 인건비 전액으로 판단을 안 해요. 혁신법에서는 참여연구원별로 판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리 지침에서 참여연구원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죠. 아까 말씀드렸죠. 관리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보게 되면 참여연구원별로 한도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A라는 연구원은 한도 초과가 나오고 B라는 연구원이 한도 미달이 나왔을 두 개를 상기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한도 미달 나오면 그냥 오케이고요. 한도 초과 나오는 연구원에 대해서는 불인정 처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등록되지 않은 인력, 즉 미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인정이 될 것이고요. 자,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집행된 인건비도 불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맨 밑에 있는 것을 좀 강조드려 보겠습니다. 청년 의무 채용 인력의 채용 의무 및 고용 유지 기간 위반 시 해당 인력 인건비 전액. 여기서 중요한 게 전액입니다. 청년 의무 채용 인력에 대한 거는 우리 법적으로 되어 있죠. 우리 중소기업 기술정보사업, 구매조건부 사업인 경우에는 4억 원당 1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정부 지원금 4억 원당 1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 채용 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고용유지기간은 연구개발 기간 내에 유지를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거를 하지 못했다, 위반했을 때는 전액 다 불인정한다는 내용인데 단서조항이 있죠. 채용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만뒀어요. 그리고 추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 대체 인력 고용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하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채용 공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채용을 하려고 계속 모집을 어디 뭐 잡코리아나 이런 데다 넣는데 채용이 안 되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채용이 안 됐을 때까지 이 인건비를 전액 다 불인정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건데요. 이 단서 조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하고 충분하게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충분한 소명을 하면 인정될 여지는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인건비에 대한 증빙 자료는 내부 인건비와 외부 인건비,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첫 번째 참여연구원 현황표, 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 계상률이 포함된 참여연구원 현황표가 있어야 되고요. 자, 급여 명세서 또는 급여 대장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될 것 같고, 계좌이체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계좌이체 증명은 뭐냐면 가상계좌에서 만약에 연구개발기관 회사로 이체가 된 경우에 그 회사로 이체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로 이체된 이후에 참여 연구자에게 직접적으로 계좌가 이체된 이체 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리기관의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신규 인력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 가입자로 득한 날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격도실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자,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신규 인력자를 내가 채용하려면 별지서식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리기관의 신규 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안 이걸 제출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현물로 등록했으면 현물 출자 확인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외부 인건비도 내부 인건비하고 대동소이한데 외부 인건비만을 위한 증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찝어서 말씀드리면 외부 인건비는 외부 참여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외부 참여자가 혹시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외부 참여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장 확인서가 필수 증빙입니다. 뭐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과제 참여 확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과제 참여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어디 기관에 타 기관에 소속돼 있으면 외부 인건비를 쓰실 때 외부 참여 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가 필수 서류입니다. 그걸 꼭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는 비영리 기관에는 인건비로 처리하고 영리 기관인 경우는 간접비로 처리하는데 증빙은 똑같습니다. 예, 현황표 있으면 되고 급여액을 알아야 되니까 급여 명세서 또는 급여 대장 또는 가끔세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급여를 아는 정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계좌이체 증명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인건비다. 학생인건비는 우리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학생 신분한테 지급하는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학생 신분한테 지급하는 인건비를 의미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통합관리기관으로 공고가 되고 고지가 되는 기관은 정산이 면제되기 때문에 굳이 증빙관리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통합관리기관으로 고지가 되지 않는 기관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학생인건비 사용 기준이 좀 인상됐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적용됐던 인건비가 과거에 비해서 좀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좀 인상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학사과정은 130만 원 이상, 석사과정은 220만 원 이상, 과거에는 180만 원이었죠. 학사과정 과거에 100만 원이었죠. 13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됐고요. 석사과정은 18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됐고 박사과정은 과거에 250만 원이었습니다.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인상이 됐다라는 게 좀 주의할 내용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 인건비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통합관리기관인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정산이 면제되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관인만 증빙을 하면 될 것 같고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인건비에서 적용되는 참여연구자 현황표 있어야 될 것 같고 계좌이체 증명이 있어야 됐고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학생 인건비를 활용할 때는 꼭 연구참여 확약서를 써야 됩니다. 연구참여 확약서 그래서 강조하려고 빨간색으로 좀 칠해놨고요. 더불어서 학적 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학 증명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재학 증명서가 아니라 학적 시스템을 통해서 그 학생이 해당 연구기간 동안 학사과정에 있었는지 석사과정에 있었는지 박사과정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꼭 필요합니다. 왜? 기준급여액이 틀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연구시설 장비비와 연구재료비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비와 연구재료비는 과거 규정에 비해서 크게 별 차이 나는 건 없는데 그냥 쭉 읽어보면서 여기서 강조해서 별도로 찝어갖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비 및 연구재료비 산정기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 장비비는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 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필요한 장비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현물로 제공해서 현물 부담을 해서 먼저 현물로 부담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먼저 사용하고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거를 부득이한 상황에서 연구시설 장비비로서 구입 또는 임차를 해라. 이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해야 하는 경우 별지서식의 연구시설 장비 구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부가세 포함 1억 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구장비 도입 심의 요청서 승인받아야 됩니다. 심의 요청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1억 원 이상입니다.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장비 사용료는 접수 마감일 이전 5년 이내 구입했어야 되고요. 예, 접수 마감일 이전에 5년 이내 내용연수 5년 이내에 구입하고 구입가의 20%까지만 인정을 해드립니다. 현물에 대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현물의 자격입니다. 접수 마감일 이전 5년 이내 구입하고 구입가의 20% 이내만 현물로 계산 가능한데 여기서 20% 이내도 중요하지만 내용연수 끝난 것들은 인정이 안 됩니다. 잔여 내용연수가 연구개발기관보다 많이 남아 있어야지만 현물로 가능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용연수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고 더불어서 내가 부담하기라고 있는 연구시설 현물 부담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면 구입가의 20% 이내니까 5천만 원 이상짜리를 취득가액 5천만 원 이상짜리를 현물로 부담해야 된다. 이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용 기준인데 연구시설 장비비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연구 재료비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점까지 구입하시면 돼요. 연구 재료비는. 근데 연구시설 장비비는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집행 및 검수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입을 하고 사용 가능한 테스트 중이면 안 됩니다. 사용 가능해야 돼요. 테스트까지 다 끝나서 검수가 다 끝나서 사용 가능한 게 2개월 이전에 다 끝나야 됩니다. 2개월 이전에 구입을 했는데 아직 사용 가능한지 아닌지 아직 테스트하고 있다가 종료 1개월 전에 테스트가 딱 끝났다? 그러면 2개월 요건 충족 못한 걸로 간주됩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렸고요. 자, 근데 연구 재료비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점까지 구입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연구 재료비에 있어서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점에 과다하게 구입한 연구 재료비는 추가 소명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연구개발 기간 내에 다 소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당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게. 해당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고 재고로 남아있는 연구 재료비 구입액은 불인정 대상입니다. 예, 따라서 연구 재료비는 과제기간 종료 시점까지는 구입이 가능하나 과제기간 내에 직접비이기 때문에 해당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소진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비와 연구 재료비를 구입을 했을 때는 임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연구시설 장비비는 임차가 될 수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진이 첨부된 검수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검수 확인서 양식은 자체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예, 자체 규정에 따라서 구매 검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검수 확인서의 양식이 자체 규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우리 규정에는 검수가 필요 없는데요 라고 해서 우리 규정에 따라서 우린 검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체 규정에 따르라는 얘기는 뭐냐면 검수의 방법을 자체 규정에 따르라는 얘기예요. 즉 검수 확인서를 자체적인 양식으로 쓰라는 얘기지 검수를 안 해도 된다는 자체 규정을 적용할 것 같으면은 혁신법이나 관리지침에서 검수 확인서를 필수 증빙으로 할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 규정에는 검수 안 해도 됩니다라고 용인되지 않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비와 재료비는 사진 첨부된 검수 확인서가 필수 증빙이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고요. 연구시설 장비비 및 연구 재료비에 대해서 불인정되는 기준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시설 장비비가 연구개발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완료, 사용 가능 완료, 검수 완료까지 되지 않는 경우는 불인정 처분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3천만 원 이상, 부가세 포함해서 3천만 원 이상 제우수 또는 SM택에 등록되지 않는 경우도 불인정 처분된다라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 자, 그다음에 혹시 연구시설 장비비와 연구 재료비를
연구개발 기관 간에 거래한 경우, 근데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줘요, 전문기관에서.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단독 판매처 등 예외 사항이 없이 공동개발기관이 유탁개발기관과 거래한다든가 주관개발기관이 공동개발기관과 거래하는 연구시설 장비비나 연구재료비는 불인정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인정 사항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연구시설 장비비에서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사전 승인받지 않고 변경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인정 처분 대상이 되고요.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연구 재료비를 종료 시점에 임박하게 해서 다량으로 구입했는데 연구 기간 내에 해당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소진되지 않는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재료비도 불인정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좀 드렸습니다. 자,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한 및 그 연구재료비에 대한 증빙 관료입니다. 내부 결제문서, 품위서 등의 결제문서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그냥 생략을 했고요. 카드 전표 또는 전자세계계산서,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 자, 그 다음에 외자구입인 경우에는 외국한 수입 신고 서류, 관세법상 수입 신고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송장, 배달 송장이라고 얘기하죠. 배달 증명 자료를. 이런 것들이 증빙이 있으면 되는데, 자,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검수 설치 완료 확인서. 이게 필수적으로 증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사진 첨부되는 걸 권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구활동비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비라는 세목 안에 세 세목별로 사용 산정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좀 주의 깊게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연구활동비도 직접비 안에 있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활동비의 기본 전제는 뭐겠습니까? 해당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연구활동비 중에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입니다.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라는 용도로 쓰는 건데요. 기술 도입비가 뭐냐라면 우리가 연구개발 과제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사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특허권을 빌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술 도입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전문가 활용비는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고,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외부의 어떤 시험 분석을 하거나 임상 테스트, 기타 등등 외부 연구를 위해서 외부 용역, 외주 용역을 줘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 단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 서비스를 활용한다라는 비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이 세 가지 금액 다 합쳐가지고 직접비, 현물 포함 직접비의 4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물 포함입니다. 현물 포함 직접비의 40% 이내에 집행할 수가 있고요. 40%를 초과하려고 하면은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40%를 초과할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캡을 씌우지 않으면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전부 다 외부 사람의 힘에 의해서 연구개발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비의 40%라는 캡을 씌웠고요. 자, 다음은 이제 회의비입니다. 회의비는 다가식대 등으로 실소요 금액 1인당 3만 원 이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요. 그런데 회의비 집행하면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외부 기관에서 외부 참여자, 그러니까 외부 인건비 대상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오지 않으면 우리 내부 인원들 간의 회의비는 인정이 안 됩니다. 내부 직원 간의 회의비는 인정이 안 되고 내부 참여 연구원들끼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참여 연구원 플러스 참여하지 않는 내부 직원,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내부 직원 간의 회의비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영리기관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연구실 운영비라는 게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소모성 비용, 그 다음에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환경 유지비 네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사무용품비인 경우에는 연구실 운영 활용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다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연구실 운영비 중에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계상할 수 없습니다. 즉 집행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영리기관이 연구실 운영비 중에
쓸 수 있는 용도는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비, 그다음에 연구환경 유지비 이 두 가지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도 연구개발 계획서에 연구실 운영비 활용 계획안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제출을 했어도 변경하려면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활용비, 그다음에 뭐 연구환경 유지비를 그러면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 직접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야지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국외여비는 뭐 국내 여비랑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출장비라는 용어로 쓰는데요. 국내외 여비는 해당 기관이 정한 여비 규정을 따릅니다. 예, 연구개발기관의 내부 여비 규정을 따른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문가 활용비,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는 해당 기관에서 지급한 기준의 금액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준이 없으면 실비로 갑니다. 예, 어떤 원고료를 지급해야 되고 번역료, 통역료를 지급해야 되고 전문가 활용비를 쓰면서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너무 과다하면 안 됩니다. 예, 너무 과다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고요.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입니다. 이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불인정 기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에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불인정 기준인데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이게 좀 이해 안 될 거예요.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중에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비용이 왜 불인정되지? 이거는 가능하잖아. 이렇게 이해할 텐데 이걸 그러니까 특허와 관련된 비용을 연구활동비 중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 쓰면 불인정입니다. 예, 연구비를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허와 관련된 특허 관련 직접비 및 부대 비용은 간접비 항목의 성과활용 지원비로 쓰셔야 돼요. 간접비 항목의 성과활용 지원비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 연구활동비를 계상하고 쓰면 불인정이 된다. 이 내용인데요. 그럼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뭐에 쓰는 건데 이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내가 특허를 해도 될까 말까 사전 조사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때 쓰는 돈이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고 특허를 출원하면서 발생되는 부대 비용, 재반 비용은 간접비 중에 성과활용 지원비로 쓰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고요. 자, 불인정 기준 중에 이제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비, 현물 포함 직접비의 40%를 초과했는데 승인받지 않으면 불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연구개발 기관 간 상호 의뢰된 시험 분석 이런 비용도 다 불인정인데 연구개발 기관 간의 밑에서 말씀드릴게요. 밑에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간 연구개발 기관 및 공동 연구개발 기관, 유탁 연구개발 기관, 즉 수행 기관 간의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거 기본적으로 불인정인데 비영리 기관인 경우에는 최소 단위 부서가 틀리면 인정을 해줍니다. 최소 단위 부서가 틀리면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영리 기관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영리 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요. 주간 연구개발 기관인데 내가 대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학교에 내가 어떤 랩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랩에 속해 있는 교수님, 뭐 다른 단과대에 속해 있는 교수님은 최소 단위 부서가 틀린 거로 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조항이 없었으면 주간 연구개발 기관이 주간 연구개발 기관과 거래한 거기 때문에 불인정 처분이 되는데 최소 단위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비영리 기관은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영리 기관인 경우에는 최소 단위 부서를 따지지 않습니다. 영리 기관인 경우에는 같은 기관에 속해 있으면 전문가 활용비 집행 대상이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연구부서예요. 연구부서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생산부서, 마케팅부서, 우리 조직도상의 최소 단위 부서가 틀려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 부서가 틀리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영리기관은 안 됩니다. 영리기관은 최소 단위 부서를 따지지 않고 연구개발 기관 내에 모든 직원은 전문가 활용비 대상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고요. 자, 회의비에 대해서는 불인정 금액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 내부 결제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된 경우인데
내부 결의 문서는 10만 원, 10만 원 이하 금액은 내부 결의 문서에 회의 목적, 일시 참석자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고 1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회의록이 제출돼야 되죠. 따라서 사전 내부 결의 문서 또는 회의록이 없는 경우에 불인정되고 주류 등이 포함된 경우 전액 다 회의비 전액이 다 불인정이 됩니다. 해당 회의비가 다 불인정되고 외부 기관 참석 없는 회의비도 불인정이 되고 일식 3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다과비 포함해서 일식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불인정 처분된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불인정 내용 중에 이제 엽인데요. 국내외 엽이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 좀 불인정이 될 수 있어요. 국외엽이 같은 경우는 지급일의 매매 기준율, 여비를 지급할 시점에 정액급인 경우 일비, 식비, 숙박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죠. 그 지급일 시점에 매매 기준율을 적용하지 않고 무슨 뭐 매입 환율, 매도 환율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 차액이 좀 불인정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내부 연구개발기관의 내부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연구개발기관의 내부 규정을 보면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이 정액으로 많이 지급이 되는데 직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직급을 위반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불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비, 식비, 숙박비가 아닌 기타 등등 교통비 등은 실비정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실비정산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집행금액과 1대1로 매칭되는 증빙이 모두 다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집행금액은 10만 원 했는데 증빙은 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그 부족한 증명자료인 9만 원어치가 불인정이 된다. 이 내용이 실비에 의한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하면 불인정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걸 예를 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장비 중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기내식, 그 다음에 기내숙박, 식비, 일비, 식비, 숙박비 정액으로 주는데 기내식에 해당되는 거와 기내숙박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항공료에 이미 포함이 됐는데 항공료가 국외여비로 인정이 됐는데 이중 지급이 돼서 불인정이 되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장지에서 어디를 갔는데 식사를 제공해요. 식사를 제공했는데 근데 아니면 출장지 가서 회의를 해서 회의비로 식대를 집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비를 추가로 정액으로 또 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불인정 처분된다라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연구 활동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연구 과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스를 임차하거나 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인데 이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쓸 때는 두 가지 좀 주의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쓰려면 첫 번째 연구시설 장비비처럼 연구개발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연구개발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2개월을 지키지 못하면 불인정이 됩니다. 불인정이 되고 추가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함에 있어서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어요.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는데 연구개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연구개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은 불인정, 연구개발 기간 외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인정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12월 31일 날 연구개발 기간이 끝나요. 그런데 그 전년도 7월 1일 날 1년짜리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6개월에 해당되는 분은 연구개발 기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정이 다정으로 되죠. 근데 나머지 내년도 과제 연구개발 기간 끝난 이후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과제 기간 외에 해당이기 때문에 불인정이 원칙인데 근데 단서 조항을 보셔야 돼요. 불인정이 원칙이나 이 계약에 있어서 최소 계약 단위를 확인해 보니까 월 단위로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연 단위로밖에 계약이 안 된다. 그러면 1년짜리로밖에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돼요. 즉 최소 계약 단위가 소명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되 원칙적으로는 초과되는 건 불인정입니다. 근데 최소 사용 계약 기간 최소 단위가 1년 단위다. 그러면 인정이 돼요. 근데 월 단위로 된다? 그럼 월 단위로 되면 12월 31일까지만 계약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에 계약한 부분은 전액 다 불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연구실 운영비 중에 어떻게 쓰면 불인정이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영리기관의 하나입니다.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소모성 비용은 안 됩니다. 예, 단 사무용품은 됩니다. 사무용품은 되는데 소모성 비용, 무슨 티슈, 각티슈, 물티슈, 뭐 이런 것들, 뭐 쓰레기통, 그 다음에 뭐 걸레, 뭐 이런 거 사는 경우 되게 많은데 이런 소모성 비용 아예 안 됩니다. 이제는 연구실 운영비 소모성 비용은 아예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사무용품 빼고는 영리기관이 연구실 운영비 쓸 수 있는 건 사무용 기기 소프트웨어 활용비 또는 연구환경 유지비인데 이것도 연구개발계획서에 별지 서식을 첨부해야지만 인정되는데 그걸 첨부하지 않고 쓰면 불인정됩니다. 예, 그거를 강조드리고요. 자, 연구인력 지원비가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초과근무식 때나 각종 학회 참석할 때 쓰는 학회 참가비인데 이 중에 이제 안 되는 거 몇 가지 강조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이 그냥 초과근무 대장이나 아니면 세콤 등으로 인해서 초과근무를 확인할 수 없이 증빙 없이 하는 초과근무식 때는 불인정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신학회비, 예, 종신학회비도 불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신학회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 단계 마지막 기술개발 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 즉 연구개발기간 전체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때 종료되는, 그때 그 이후에 개최가 돼요. 그 학회비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밖의 비용으로 이제 그 밖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밖의 비용 중에는 뭐 기관 운영, 판공비, 찬조금, 어디 화환, 조환, 근로환, 근조환, 축하환 이런 것도 안 되고 선물, 기념품, 뭐 명함, 칩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예, 주의 있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인데요. 그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기본적으로 내부 결제문서 또는 뭐 카드 매출전표, 그 다음에 뭐 전자세금 계산서, 계좌이체 증명 이건 통일된 자료이고요. 각각 그 세세목별로 보시면 돼요. 뭐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는 뭐 결과 보고서가 있어야 될 거고, 뭐 기술 도입비를 했으면 기술 도입 계약서나 검수조서가 있어야 될 거고, 뭐 전문가 활용비를 썼으면 자문 내역 이 확인되는 자문 확인서 또는 전문가 이력 사항이 있어야 됐고,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을 했으면 연구개발 서비스 결과 보고서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별도 항목별로 각 세세목별로 증빙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것으로 증빙을 얘기하고요. 출장비 같은 경우는 뭐 국내외 뭐 막론하고 내부 규정을 준용하니까 내부 그 연구개발 기관마다의 여비 규정이 있어야 되고, 여비 규정 없으면요 실비입니다. 여비 규정 없으면 실비 원칙으로 가요. 그 다음에 출장을 했으니까 출장 품의서, 출장 신청서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장지에서 실비를 썼으면 뭐 매출 카드 전표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는 뭐 전자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비, 식비, 숙박비 등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계좌이체 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계좌이체 증명이 회사로만 이체된 거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액으로 출장자한테, 출장 참여 인력한테 이체된 게, 정액이 이체된 걸 증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국외여비에서는 국내 여비하고 다르게 추가적인 증빙이 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여비에는 국내 여비랑 다른 추가적인 항목을 말씀드리면 출장 결과 보고서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출장 결과 보고서는 뭐냐면 국외 출장 가서 일자별로 내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즉 국외는 여러 기간에 걸쳐서 가다 보니까 외유성으로 갔는지 아니면 해당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출장을 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장 결과 보고서에 거기서 활동 내역 일자별로 무슨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출장 결과 보고서에 기재가 되고, 그 출장 결과 보고서가 필수 증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게 계약 기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계약서는 더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가 과제 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체결이 됐어야지 또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를 해당 과제와 연관돼서 진짜 쓰는지 안 쓰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설치 화면, 캡처 화면 이런 설치 완료 확인서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뭐 야근 특근식 때는 초과근무 내역 서류가 필수 증빙이고, 뭐 학회 세미나 참가를 했을 때는
참석자를 확인할 수 있는 학회 참석 영수증이 있어야 되겠죠. 예, 어떤 교육훈련비를 지급했으면 교육 수료증, 누가 교육받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미참여 인력에 대한 교육비는 인정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수당 및 유탁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시계에 좀 볼게요. 제가 시간이 지금 없어서. 예. 자, 연구수당인데요. 연구수당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연구수당은 기본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면 연구개발 과제에 수행하는 참여하는 연구 책임자 또는 연구자에게 성과급조로 지급되는 게 연구수당입니다. 따라서 미참여 인력에게 지급되는 것은 연구수당이 안 돼요. 더불어서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도 연구수당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구 책임자 또는 참여 인력에게, 참여 연구자에게 성과급조로 지급하는 게 연구수당이다라는 건데, 자, 계상하던 돈은 수정 인건비의 20% 이내입니다. 인건비 예상 금액이 아닙니다. 예상 금액을 1억 원을 계상했는데 그럼 연구수당 한도는 2천만 원이죠. 근데 만약에 9천만 원만 썼어요. 그러면 9천만 원 실집행액이 수정 인건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928, 1,800만 원까지가 연구수당 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연구수당은 최초 협약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해초 협약 예산을 초과 집행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추정 인건비의 20% 범위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연구수당을 집행할 때는 기여도 평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기여도 평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여도 평가의 대상입니다. 연구를 시작할 시점에 참여 연구원이 있었다가 연구 종료 시점에 참여 연구원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연구과제 종료 시점에 보통 연구수당을 지급하는데 연차별로 그 연차별로 종료 시점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만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참여했던 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참여 연구자 전부를 참여했던 자 따라서 참여했던 자가 퇴사를 할 시점에는 미리 기여도 평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연구수당을 꼭 지급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여도 평가의 대상에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고요. 자, 1인당 집행 한도가 있습니다. 복수 이상, 2인 이상 연구자가 단독 과제가 아닙니다. 과제 책임자 혼자 과제하는 경우는 100% 지급이 가능한데 참여 연구원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책임자 말고. 그럼 2인 이상 참여한 경우에는 1인한테 연구수당을 지급할 때 연구수당 지급액의 7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3명이서 시작했다가 중간에 전부 다 퇴사하고 나 혼자 남았어. 그러면 나 혼자 남았으니까 연구수당 지급액의 100%를 나 혼자 가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2인 이상이 참여했으면 1인이 지급할 수 있는 건 연구수당의 7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0%는 지급 자체가 안 되고 잔액으로 남기셔야 돼요. 예,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불인정 기준은 설명을 쭉 드릴게요. 연구개발 계획수당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여도 평가서가 미비한 경우, 즉 참여 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참여 연구자를 대상으로 전부 다 기여도 평가를 했는데 기여도 평가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연구수당을 제일 적게 받았다. 비율대로 가라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순위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 순위가 맞지 않으면 기여도 평가가 잘못된 걸로 간주돼요. 그래서 기여도 평가서가 미비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불인정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복수 이상이 참여했는데 연구 책임자가 단독으로 지급받는 경우 또는 참여 연구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도 불인정되고요. 자, 연구수당을 인건비처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안 되고, 자, 빨간색으로 돼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평가 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액이 상이한 경우 또는 평가 결과는 다른데 연구수당 배분액이 동일한 경우 뭐 이런 거예요. 평가 결과는 뭐 90점, 80점, 막 70점 다른데 연구수당은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동일하게 가도 잘못된 거로 보는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연구 착수 시점에 1개월 이내의 연구수당은 지급하면 불인정 대상입니다. 어느 정도 기여도 평가가 된 다음에 연구수당 성과가 좀 나온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착수 시점이 1개월 이내 되면 평가할 대상이 없죠. 예, 그래서 이건 불인정 이상이다 대상이란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서 이제 두 번째인데요. 연구수당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 비율을 20%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죄송합니다.
불인정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조기 종료 과제에서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조기 종료 과제인 경우는 직접비를 예산 대비 다 안 써요. 예, 적게 쓰고 종료돼요. 즉 직접비 예산이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까지 잡혀 있겠죠. 그래서 연구수당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잡혀 있다고 칠게요. 직접비 예산은 1억 원이고요. 근데 조기 종료 과제를 하다 보니까 직접비를 한 5천만 원만 쓰고 종료시켰어요. 아주 훌륭하게 빨리 성공한 거죠. 개발 과제를.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직접비 50%밖에 안 썼는데 그래도 꼭 연구수당은 100% 다 써요. 100만 원을. 그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에서는 어떻게 정의한 거냐면 직접비를 예산 대비 80%를 이상 썼으면 80%까지 썼으면 그냥 직접비 100% 다 쓴 거로 봐줄게. 그러면 연구수당을 100% 다 써도 돼. 80%까지 썼으면. 근데 만약에 직접비를 80%보다 적게 썼어. 만약에 79%를 썼으면 그러면 연구수당은 100% 다 쓰지 말고 80%와 79% 차이 1%는 쓰지 말아라. 근데 만약에 직접비를 아까 제가 50%만 쓰고 종료했다 그랬죠. 직접비를 50%까지만 썼으면 80%에서 50% 차액이 30%잖아요. 그럼 연구수당은 예산 대비 70%까지인 100만 원에 70%인 70만 원만 써라. 이 규정입니다. 80%를 넘게 썼으면 100%다 쓰셔도 됩니다. 80%를 안 썼을 때 그때 적어도 연구수당도 다 쓰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건비가 감액이 되면 연구수당도 자동으로 감액이 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유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에서 유탁연구개발비 빼고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빼고 연구개발 부담금, 정부 출연 연구기관만 해당이 되지만 이런 거 빼고 40% 이내인 거는 다 아실 텐데 그 다음에 유탁연구개발비를 원래 예산 금액보다 20% 이상 증액하면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것도 다 아시겠죠. 예, 이런 것까지는 기본 사항으로 다 아실 텐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내가 유탁과제를 수행하고 유탁연구개발기관이라면 이 유탁과제가 과세거래에 해당이 된다는 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과세거래가 원칙이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내가 비영리기관인데 유탁과제를 해요. 그리고 유탁연구개발기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영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거래에 해당이 되니까 원칙적으로는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연구비로 집행 못한다. 이게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아니죠. 아까 예외사항이 있죠. 부가세법 시행령 32조에 따라서 해당 과제가 신기술이거나 신학문에 해당이 되면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기술이나 신학문에 해당이 되면 해당 과제가 신기술이거나 신학문에 해당이 되면 면세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비영리기관은 당연히 비영리기관 취급을 받지만 영리기관도 면세 적용받아요. 영리기관도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를 쓸 수 있게 돼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영리기관은 당연히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못 쓴다고 하지만 이게 이 유탁과제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에 신기술 신학문에 해당이 되면 그러면 내가 영리기관이니까 신기술 신학문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다 주장해야지. 그래서 나도 부가세 다 써야지. 그렇지만 신기술 신학문에 해당되는 걸 주장하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이 속해 있는 관할 세무당국, 즉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제 내용을 설명하고 신기술 신학문이라서 면세 적용을 받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거의 불가능해요. 실무적으로 안 해줍니다. 아니면 전문가로부터 신기술 신학문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돼요. 소명하면 되는데 그 전문가가 누구겠습니까? 교수님들입니다. 예, 교수님들이 가장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국세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법에 대한 조세 심판을 할 때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에 속하지 않는 교수님, 즉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속하지 않고 공동연구개발기관에도 속하지 않고 유탁연구개발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객관적인 교수님, 예, 과제 책임자는 더더욱 안 되고 객관적인 교수님 복수 2인 이상으로부터 1인은 너무 주관성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2인 이상의 복수 교수님으로부터 나는 어느 대학교 무슨 과 무슨 교수이다라는 날인을 하고 해당 과제는 내가 봤을 때 신기술 신학문에 해당이 돼나라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관례상 인정을 해줍니다. 그거마저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은 주관, 공동, 유탁에 속하지 않는 객관적인 교수님들의 해당 전문 분야가 그쪽 전공 분야가 되는 교수님이어야 되겠죠. 이공계 계통의 과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영학과 교수님이 나타나서 이거는 신기술이 맞아.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해당 과제의 전공을 가진 교수님이 객관성 있게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기술 신학문으로 인정돼서 면세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마지막 세목인데요. 간접비입니다. 간접비는 먼저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심히 보시라고 먼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접비에 있는 간접비라는 비목이에요. 간접비로 집행이 되어야 될 항목을 직접비로 집행을 하게 되면 불인정 대상입니다. 불인정 기준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은 없던데, 간접비로 집행해야 될 항목을 직접비로 집행하면 불인정이다. 이런 불인정 열거 항목에는 없어요. 근데 어디에 있냐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나 우리 관리지침에 관리지침 또는 사용 기준에서 정의한 사용 기준으로 정의한 또는 규정한 내용과 부합되지 않게 집행한 건 불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간접비로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간접비 사용 용도 그다음에 산정 기준을 분명히 명시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으면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나 우리 관리지침에서 정의한 규정한 사용 기준을 위반한 거죠. 그래서 불인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연구활동비를 보게 되면요, 마치 간접비를 써야 되는데 연구활동비를 써도 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간접비에 대한 사용 기준을 필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자료에는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지침을 보게 되면요, 간접비 사용 기준이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 지원비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접비로 사용에 대한 사용 용도를 지키지 않고 연구활동비로 집행되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리기관의 연구근접지원 인력은 간접비에 인력지원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라는 비목으로 직접비에 집행하게 되면 불인정 대상이 되는 거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특허 출원과 관련된 부대 비용 포함해서 재반 비용은 간접비 중에 성과활용 지원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연구활동비에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 집행하면 불인정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간접비 중에 성과활용 지원비 중에 과학문화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문화활동비가 뭐냐면 내가 연구개발 과제에서 취득한 결과물을 홍보하는 거예요. 시제품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떤 부스를 전시회를 참가해서 홍보용으로 내가 만약에 그 전시회를 연다? 그러면 그 연구활동 비용이 아니에요. 여비도 아닙니다. 간접비 중에 과학문화활동비를 쓰셨어야 돼요. 질문 제일 많이 옵니다. 제가 어디 전시회를 참가하려고 하는데 그 참가하는 비용은 여비로 해야 돼요? 아니면 연구활동비에 뭘로 써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아니죠. 그 참가하는 목적이 만약에 참가를 하면서 기술개발 과제에 벤치마킹을 하고 어떤 보탬이 되는 어떤 지식을 좀 얻고자 하는 거는 연구활동비가 맞을 텐데 내가 이미 이 과제를 수행하고 취득한 결과물을 홍보하러 간 거예요. 홍보하러 간 경우는 이거는 과학문화활동비입니다. 간접비 중에.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강조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간접비는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10%까지가 한도이고 직접비
비영리 기관이 고시되지 않는 간접비 고시 비율이 고시되지 않는 비영리 기관은 17%까지, 그다음에 고시된 기관은 고시 비율까지가 한도이다라는 내용이고, 간접비 안에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비영리 기관인 경우에 비영리 기관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비영리 기관인 경우에 간접비 총액의 10%까지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간접비 항목 중에 불인정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협약 예산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우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만 남아있는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하면 안 되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구매조건부 사업을 비롯한 우리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지침에 아직까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정원 관리지침에 있는 항목은 관리지침이 우선 적용되고 관리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항목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적용된다고 했어요. 근데 관리지침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영리기관이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간접비를 집행하면 불인정입니다. 즉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집행을 하려고 할 때 비록 연구개발계획서가 총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란을 만들어서라도 간접비로 뭐뭐뭐뭐 쓰겠다. 내가 인력지원비로 뭘 쓸 것이고 연구지원비로 기관공통경비로 뭘 쓸 것이고 내가 성과례용 지원비로 뭘 쓸 것인가를 꼭 기재하십시오. 예. 이 규정에 의거한다면 그런 기재가 없고 그냥 총액으로 턴키로 딱 간접비 얼마, 10% 이내 금액 얼마 영리기관이 써버리면 당초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계상하지 않는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에 해당이 돼서 불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연구수당 유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증명자료는 연구수당인 경우에는 뭐 이 세 가지 모두 내부 결제문서는 다 기본적인 자료고요. 연구수당인 경우는 기여도 평가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참여했던 연구자 모두를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를 해야 되고 비여도 평가 결과대로 그 순서대로 연구수당이 집행이 돼야 되고 뭐 지급 신청서, 계좌이체 증명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간접비하고 유탁연구개발비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간접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인정 항목하고 간접비로 써야 되는 사용 용도를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예. 간접비까지 해가지고 그 쉼없이 좀 더 제가 그 발언을 좀 빨리 했어요.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천천히 좀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했었는데 천천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졸려하기도 하고 좀 느슨해지기도 해서 빠른 속도로 집중을 하고자 제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상으로 이제 그 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할 건데 아마도 이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은 질문이 되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은 우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지정회계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개발기관이 선정이 되면 어떠한 회계법인에 배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기 때문에 각 지정된 회계법인에다가 질문사항을 질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정동회계법인에 배정이 되는 곳은 뭐 저한테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지정된 회계법인이 아닌데 타 회계법인이 상시점검 및 정산을 해야 되는 것까지 제가 답변을 하게 되면 월권이 될 수 있는지라 저는 이제 정동회계법인에 배정된 과제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질문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질문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듯해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리면 상시점검은 필수사항이고 RCMS 과제는 건별로 증빙을 입력해야 되고 증빙을 사전 등록이 원칙이다. 따라서 몰아서 한꺼번에 증빙 등록을 내가 과제기간 종료 시점에 등록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대해 안내를 해주신 정동회계법인의 최정길 이사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협약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일 설명회 발표 내용 외에 전자알림방으로 통보드린 지정회계법인 운영 안내 및 RCMS 이용 매뉴얼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약 관련 내용은 별도로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통보드린 내용 및 일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고 협약 일정에 맞추어 원활한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 안내는 SM테크를 통해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메일로 문의 주시면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협약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